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기의 빅샷 전영기입니다. 오늘은 사실과 논리로 시대의 거짓과 싸우시는 분이죠. 조갑제닷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선거 이후에 처음이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그 전에 어떨 때보다도 아주 집중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글과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는 대통령의 호남 이야기,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 거부에 대한 거, 세 번째는 그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겁니까? 그 문제를.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데 그 어떻게 그때 그렇게 정리하고 집중하십니까? 제가 사회부 기자를 했으니까 글을 좀 빨리 쓰는 편이에요. 그 버릇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네, 글을 빨리 쓰고, 빨리 쓰려면 문장을 짧게 쓰고 쉽게 쓰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이런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 논리 구조 혹은 그 글의 재료, 이거는 글을 빨리 쓰는 것과 또 별도의 일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준비하시고? 제가 쓰려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파악만 하면은 그다음에 글을 쓰는 것은 거의 뭐 자동적이니까요. 보통 기자들 보면 혹은 사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보면 많은 정보를 수집해 놓고 거기서 찾아 들어가는데 우리 조 선배만의 특별한 사실 파악 근거를 쫓아 들어가는 방법론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기자 생활 조금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 핵심이 뭐다. 아,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감이 생기더라고요. 감. 예. 그 감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 감을 만들어내는 데는. 감과 촉. 그 냄새를 맡는 거죠. 네. 어떤 뭐 이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좋아요. 선거가 아주 큰 행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선거의 흐름을 예측하고 그게 적중할 때 상당히 쾌감을 느낍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요번에 다 맞았어요. 오세훈, 한동훈. 그 두 가지 분명히 맞췄잖아요. 정확하게. 한동훈 당선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 예측을 했는데 저는 오세훈 역전승을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지은 감사의 정원, 정원에 대한 정원호 후보의 대응이 너무 거칠다. 그렇군요. 이게 이 보수를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감과 촉으로 한번 또 지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찬 회동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이 오찬을 했고 한 2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청와대 그 관저죠. 상춘제군요. 네. 상춘제에서 두 분 앞에서 오찬 단독 회담 하기 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만남 어떻게 의미가 뭘까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오는 8월의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 바로 정청래 전 대표를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일단 저 두 분이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만나가지고 뭐 싸우지도 안 하고 또 발표는 근사하게 하고 사인도 잘 찍고 하는데 딱 두 사람이 비공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아주 재밌는데 그건 뭐 공개가 안 되겠지만은 일단 공개된 말씀부터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좀 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안 단합을 강조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오찬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 이게 출발점이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그 위에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이 더 큰 단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 증축론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유시민. 그렇네요. 예,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증축론 1층, 2층 이제 3층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을 쌓아라. 근데 이걸 다 부수려고 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주는 워딩인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개된 워딩입니다.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세력이 되었다.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가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그 시작점이 좀 다른 느낌이죠. 이 차이점 결국 왜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그 두 사람의 말이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노선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성향은 과거에 좌파 운동권 했던 사람이고 네. 그 좌파 운동권 안에는 종북으로 불리는 사람도 있고 주사파 출신도 있고 전대협 출신도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만든 코어 그룹은 그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뭐 조금 실용주의적이고 예. 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문재인 세력 쪽에서 보면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소외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지지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내분이 아주 격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지지층의 생각을 좀 대변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실용 노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좀 크게 써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뼈가 있는 말이라고 그럴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모셔서 정청래 대표 이번에 출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훅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청래 떨어뜨리기에 문 전 대통령이 그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제 한동훈과 장동혁과 한동훈 얘기를 한 번 더 지금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조금 전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시사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월과 10일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향후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가 누구냐, 누가 지도자냐. 놀랍게도 한동훈 의원이 23%가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은 18%. 장동혁 대표가 아예 3%로 확 떨어져 버린 게 아주 하나하나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약간 좀 앞서고 한동훈, 그다음에 장동혁, 한동훈 이런 순서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 조사를 한 시사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성별과 지역, 이념 성향을 통틀어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 1위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을 차기 보수 리더로 꼽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원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한동훈 의원이 1등을 합니다. 한동훈 32%, 오세훈 27% 이렇게 나왔죠.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것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여론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6.3 지방선거가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제1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은 한동훈 의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석 달 전에 부산 북갑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마치 대선 보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집중 보도를 하면 거기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가 결국 한동훈 후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수 재건의 지도자는 한동훈 의원이다라고 딱 자동적인 반응이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선거의 규모라든지 우리 실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역전승한 게 더 커요.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역사적 의미는 역시 이 선거판을 만들어낸 한동훈이 자기 지도자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갔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수치로 이렇게 드러난 건 또 처음이어서 말이죠. 특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것 같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등을 했다. 예. 이거는 이제 당원은 내 편이다라고 했던 장동혁의 구상 어떤 판단이 틀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조사에 의하면은 네. 요가 조금 더 결이 다른데 이 조사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조사한 거거든요. 네. 또 그 뒤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이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속에서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을 앞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게 무소속이잖아요. 그죠? 무소속이죠.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국민의힘 지지자가 현 대표보다 더 지지한다 하는 게 그건 오히려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이 선거 기간 중에 얼마나 실점을 했느냐 네. 한동훈은 또 얼마나 득점을 했느냐를 수치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당의 대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네. 자, 그래서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퇴진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던 장동혁 대표 말입니다. 그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난 물러서지 않겠다. 뭐 최고위원회에서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자꾸 물러나라고 할 때도 그건 완전 제압을 했지만 의원총회 결의가 나와도 난 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더 오버한 느낌을 주는데 이거 이렇게 오버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이 사퇴 거부하고 나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통할 만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장동혁 당권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그런 식의 엄포를 두려워할 만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 아닌데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가 될 뿐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수정치인으로서 보기 참 딱하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퇴 요구를 하니까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습니다. 정상은 아닌데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상당히 좀 어떻게 봅니까? 좀 설득력이 있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은행을 비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본인이 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니까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렇게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계속 버티는 사람은 유일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일하고. 그리고 우선 자신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 자신이 작년 전당대회 때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물러난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8월 전당대회죠. 아니,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야지. 그게 왜 뭐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해도 안 물러나겠다는지 이런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구차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은 공직이라는 게 책임 아닙니까? 그죠? 예. 공직자의 책임 의식 딱 따라오는데 책임이란 것은 자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결과가 나쁘면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물러나야죠. 그다음부터 이뤄지는 사항은 이건 억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하여튼 비정상이에요. 무슨 정신 분석이 필요한 상대일까요? 행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정신 분석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행태 분석하면은 하여튼 비정상적이고 제일 비극적인 것은 이런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들이야말로 이게 지금 좀비 상태 아닙니까? 즉 영혼 없는 존재 아닙니까? 예, 그 말씀 주시니까 그 행태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대표님이 쓰신 걸 한번 봤는데 10가지 장동혁 대표와 그것을 유지 가능하게 하는 국민의힘의 그 행태 한 10가지를 쓰셨는데 참 흥미롭더군요. 좀비 정당에다가 노예 근성에다가 민주당의 귀염둥이. 예. 자, 그거 좀 더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동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가 되고 나서 근 1년 동안 한 일의 일관성이 있어요. 네. 그 일관성은 거의 모든 행동의 귀착점은 이재명 정권, 즉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 지금도 도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고 있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선거의 여망을 업고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은 곧 예상되는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
드라이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막는 준비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고 한동훈 의원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그러니까 범국민 조직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타이밍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수 재건을 하라는 게 이번 선거의 어떻게 보면 국민적 명령 아닙니까? 보수 재건하려면은 골든 타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분열시켜버렸잖아요. 네.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럼 보수 재건이 안 되면은 누가 제일 유리하죠?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가장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분은 민주당의 도우미 그리고 전략자산 귀염둥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면 저절로 그래 된 거냐는 겁니다. 네. 저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저절로 그래 됐다고 봐요. 의도적일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이재명 정권을 그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그 사업들 결단들을 할 거야.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재명 저는 이런 거예요. 이재명보다는 한동훈이 더 싫다. 아,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다면은 결국은 행동이 이재명 정부를 돕습니다. 작년 11월에 검찰이 저 대장동 사건 저 뭡니까? 항소 포기를 하잖아요. 항소 포기할 때 그때 한동훈 당시 전 대표가 정확하게 이 의미를 짚었어요. 여기서 막지 않으면은 공소 취소로 간다. 제 기억에 검찰이 자살했다. 그렇죠. 누가 시켰냐.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막아야 된다. 정성호 장관 탄핵을 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여론을 일으켰어요. 혼자서 여론전을 해가지고 그 뒤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완전히 국민의힘이 코너로 몰렸어요. 네. 그때 뭘 했습니까? 그때 징계를 장동혁 취하지 않았나요? 대표가 제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한동훈 그때는 의원이에요. 네. 한동훈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을 조작해 가지고 제명시켜 버렸잖아요. 한동훈 제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소 취소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와준 겁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이적 행위 때문에 덕을 본 것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공소 취소 직전까지 가 있는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대표하는 상징하는 대변하는 세력이 극우 세력이거든요. 네. 극우 세력 플러스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인데 극우 세력은 보수의 일부가 아니고 보수의 적입니다. 보수의 적이니까 누구를 이롭게 만드느냐. 극좌를 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극좌와 극우는 말발굽 이론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행태 분석을 하시면서 10가지 말씀하신 중에 노예근성이라는 말도 눈에 띄었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행태 분석이기도 하고 또 그의 그 세력을 유지케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 중진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노예근성은 어떤 것을 지금 국민의힘 뭐 당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 중에서 한 70명이 경상도 그리고 서울 강남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주인의식은 노예 근성하고 반대말 아닙니까? 그죠? 네. 주인의식이 있으면은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해야지.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원총회 결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금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네. 두 사람을 설득하든지 호소하든지 해가지고 동반사퇴 해가지고 이 지휘부를 붕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당의 중진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노예근성이군요. 아니 이게 무슨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뭐 손에 뭐 들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힘만 합치면 되잖아요. 네. 그 노력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결국은 장동혁 수준이다 이래 되는 거죠. 70명의
이 당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기득권 세력은 그 수준이 장동혁 수준이다. 또는 그보다 아래 수준이다. 장 대표도 그러고 보니까 그 중진들이라는 아니,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죠. 우습게 보지. 예. 말 한마디면 싹싹 제압이 된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징계하겠다는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습니까? 2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을 네. 마치 그 어떤 국민학교에 무슨 저 학생회 반장이 학생 징계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네. 이러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의원들 100명 모아서 다 단합해봐라. 내가 물러나라. 그 얘기와 연결되는 건데. 근데 그 말 뒤에는 말이죠. 이제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정점식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의심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 했던 분, 그분이랑 그래도 상당히 얘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게 묘한 게 있었는데 이건 아예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거 아니다. 지금도 보면요. 그 정정식 대표는 아예 내놓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징계 문제도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뒷면에는요. 그 정정식 원내대표가 사실 친윤 주류 중에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대안을 지금 물색한다는 얘기가 확 퍼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심증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모든 게 타이밍 아닙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모처럼 국민들이 모아준 보수 재건의 여론을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편할 사람은 장동혁과 이재명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절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당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총선 놓친다. 대선도 놓친다 하는 이런 절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네. 이 70명쯤 되는 이분들은 사실은 야당 생활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 됩니까? 7월 6일에 윤리위원회라는 걸 연다는 겁니다. 그 우리 알다시피 그 변민우란 분인가요? 윤민우. 윤민우라는 사실 죄송한 당사자한테 미안하지만 좀 듣보잡이죠. 네. 그런 분이 위원장이 해가지고 한 일이라는 게 한동훈 제명, 배현진 그러니까 1년 당원권 김종혁 징계. 당원권 취소, 당원권 박탈 이런 거를 다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대한민국 법원이 그거를 다 원상복귀 시켰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또 다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체? 이것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에요. 네. 이렇게 엉터리 징계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한 사람은 윤호개인 세력인데 이 사람이 윤리위원장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도록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칭 그 주류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인간들이냐. 네,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동물이라는 표현을.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이냐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이걸 그런데 그냥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한 게 선거 때가 되면 꼭 계산을 합니다. 네. 이번에 계산했잖아요. 그 계산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한 곳에서는 모조리 떨어지고 장동혁과 싸웠던 한동훈은 당선되고 장동혁과 멀리했던 오세훈 당선되고 또 장동혁이 가장 존경하는 황교안과 네. 야합을 거부했던 유어동 후보가 당선되고 이게 민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위대한 맨정신 가진 시민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딱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에 따라서 2028년에 공천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될 거라고요. 지금 아무튼 6일에 만일에 그 예상대로라면 배현진, 사격선수 출신 진종호 의원, 그리고 한기호 의원 뭐 다 그 징계를 할 태세예요. 그 현역 의원을 그렇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 그 처리해 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집단 반란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그룹이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네. 선거 불복입니다.
선거 불복. 아니 이런 국회의원을 뽑은 지금 민심의 선거. 선거 불복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가 아닌데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전국 재선거 하자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6월 3일 날 근사한 선거를 했는데 이거 무효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재선거 하자는 말은 선거 무효화입니다. 네. 선거 불복입니다. 이건 처벌감 아닙니까? 이걸 또 그 의총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죠. 의총. 계속 뛰어다니고 있다고. 이거 해당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치로서 의총에서 해야 될 것은 장동혁 징계입니다. 징계를 청구를 해야 돼요. 아, 장동혁 대표 징계를 징계. 촉구한다. 사실은 제명이지. 이건 제명감인데. 네. 이 이상으로 제명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선거 불복 운동을 혼자서 당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사실상 당선된 오세훈 시장 보고 물러나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물러나. 아니, 이런 해당 행위가 지금까지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뭐 생전 태어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뭐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봤는데 장 대표는 아주 오랫동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동훈 의원은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성적인 네. 논쟁 대상이 아니고 정서적인, 조롱 작전으로 고사시키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로 될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말이죠. 지금 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에 대한 역풍을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원들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쇄신파 의원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그 장 대표 퇴진 서명 운동을 했는데 참여자가 1만 명에 육박한다. 지금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 대표 사퇴 서명 운동 1만 명에 육박한다. 그게 그저께 얘기인데 지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동혁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장 대표는 징계 정치로 버티는 걸로 돼 있지만 저 당원들이 저 100만 명 중에 한 1만 명이 지금 저렇게 가까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너무 적잖아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10만 명은 했어야지. 적다고 보고 지금 당원 구성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원의 구성. 네. 그러니까 이 당원은 어떤 당원입니까? 김문수, 장동혁 붙었을 때 장동혁을 당선시킨 당원이잖아요. 네, 김문수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유추 해석인데 한 50% 이상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당원들이요? 예. 그럼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걸 믿고 장동혁 대표의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믿고 또 장 대표는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만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언론과 여론의 집중 보도에 의해서 이 당원들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감으로는 너무 적어요. 달라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이거는 열화와 같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인 아니 당원 행동 강력이 좀 운동해가지고 한 50만 명 서명하면 되지 뭐. 50만 명 서명. 네, 50만 명 서명하고 뭐 재신임 투표하자고 하든지. 근데 요새 뭐 재신임 투표하자는 말을 안 한 걸 보면은 그 사람들도 지금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해가지고 받아보는 게 별로 유리하지 못.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재신임 투표 걷어들였어요. 그 얘기 안 합니다. 네, 안 한 거는 뭔가 좀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감을 잡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요새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아주 그 눈길 끄는 행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의원 연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인가 하는데 그 윤재옥 의원이 중심이 대표가 돼서 하는 모임인데 거기 한 대표가 이제 어차피 외교 통일위원회가 됐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거기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텔레그램 단체 방에 뭐라고 들어갔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이제 신입 회원 신고식을 했더니 제가 봤는데 바로 그냥 장동혁 대표가 튀어나가더라고요. 그 회원이었던 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텔레그램 그 소개가 장동혁 님이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한 대표의 인사가 있자마자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건 또 뭡니까? 무대에 한동훈이 등장하자 알아서 슬그머니 기어나갑니까? 이거 참
어떻게 그 속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뭐 모양은 자꾸 어떻게 마주쳐가지고 악수하는 장면을 안 만들려고 좀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한 대표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왜 정작 현장에서 만날 때는 그렇게 피하시니까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에게 한 짓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특히 부산 북갑 선거 때 네. 제명한 것도 문제지만은 아니 그 짓에 근거해가지고 제명한 것도 문제지만은 제명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서 당선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예.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 자리 하나 뺏을 수 있는 좋은 자리면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떠난 박민식 후보를 네. 다시 불러와 가지고 거의 후보를 낸 거는 얼마나 거의 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찔렸군요, 속이. 장동혁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대책의 제1 우선순위는 한동훈 떨어뜨리기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또 여러 중진이라는 사람들 무슨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 몰려가 가지고 어느 또 의원은 하정우 파이팅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심이잖아요. 사실은. 그 당 지도부 장동혁의 본심. 하정우 당선되더라도 한동훈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뭡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응원으로 나서고 해가지고 그 선거가 사실은 새 대통령이 참전한 선거였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양심이 있네요.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슬금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양심이 있다면 사람은 사람. 그렇다면 빨리 복당 시켜가지고 본인 물러나고 복당시키고 하면 되는데 뭐 그 기대하기는 이제 늦어버렸고. 아무튼 장 대표가 이렇게 무대에 한동훈이 들어오니까 장동혁은 무대를 퇴장하는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되니까 참 특별하다. 이런 에피소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때문에 우리 보수 세력이 얼마나 이 이른바 진보 중도 분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수치심이 없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느냐. 특히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극우 장동혁 그룹을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아낼 용기도 왜 내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판을 깔아줬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조 대표님이 아주 딱 들어오는 말씀 두 마디를 하셨네요. 장동혁 대표는 수치심이 없다. 자존심이 없다. 장 대표님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선관 얘기 짧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래도 그 올림픽 공원인가요? 거기 그 젊은 순수한 사람 청년들이 요구했던 그 특검 그리고 야당이 요구했던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러면 일단 그 분노의 어떤 한 부분은 이제 수용을 한 셈인데 근데 여전히 그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필요하겠죠. 예. 저번에 드루킹 수사할 때처럼. 그렇죠. 자,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뭐 처벌이 이제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죠? 그 선관위의 근본적인 문제, 그 부실의 누적이 산처럼 쌓이는 그 부분, 어떻게 그걸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사실관계는 대충 정리된 것 아닙니까? 네.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투표 부족 사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로 본다. 실수인데 아주 바보 같은 실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제 과실인데요. 예. 과실입니다. 과실인데 뭐 중과실은 또 형사처벌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과실하다가 또 치사합니다. 완전 죽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을 또 과잉 대응해가지고 전국 재선거 하자면 안 되고 재선거. 이걸 또 부정선거로 몰아가서도 안 되는데 다행히 우리 언론이 투표지 부족 사태라고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그 장동혁 식의 그런 전략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럼 차분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무 또 과격한 처방이 나와요. 개헌하자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좀 오버한 느낌이죠. 이런 거 가지고 개헌할 것 같으면은 아니 법률 개정과 개헌을 같은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뭐 해체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니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있으니까 선거 결과를 믿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그럼 총리실 직속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회 직속으로 합니까? 그럼 누가 믿습니까?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는 대책이 뭐냐면은 이게 선관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투개표입니다. 투개표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다른 업무가 많아요. 이게 오히려 더 주 업무가 된 게 선거 운동을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을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보니까 또 공직선거법이 아주 너무나 조밀하게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예컨대 무슨 개소식 할 때 마이크를 들고 보통 이야기는 할 때는 마이크 써도 되는데 누구를 지지합니다 할 때는 마이크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는 또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유선거운동의 규제 기관이 돼버려요.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선관위가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쫓아다닌다고. 투개표는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선관위는 정치인 후보로 나온 사람을 아주 을로 볼 거예요. 을로 보죠. 갑 입장에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또 제일 미워하는 겁내면서도 제일 미워하는 조직이 선관위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일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해가지고 선관위가 투개표 업무에 집중하고 본연의 업무죠. 이 조사하는 업무, 고발하는 업무 이런 것은 확 줄여버리든지 그렇군요. 아니면은 이걸 뭐 다른 데 맡겨버리든지 아니면은 이 선거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양쪽이 격렬하게 붙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고발을 합니다. 거기에 맡겨놓으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선관위가 끼어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그걸 확 줄여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개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다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 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선관위는 본말 전도된 본연의 업무로 투개표에 집중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선관위 업무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갑질 그만하고. 그러려면 이제 법률 개정과 같이 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하나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은 당선 무효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선 이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엄격한가요? 벌금 100만 원과 2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경우에 또는 뭐 몇천만 명을 대표하는 대통령 자리가 이게 비례관계가 맞습니까?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벌금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무효화시킵니까?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도록 그렇죠. 조정을 하자. 이거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선관위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앞으로 보기로 하고요. 다시 아까 돌아가서 이재명 문재인 만남 두 분의 만남인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8월 전당대회 당권 민주당 여당의 당권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바로 관심인데 뭐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다고 할까요 하는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그 김민석 그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 하는 게 오늘 만남에 보는 관찰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만남의 결과로 정청래가 관둘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 그래서 이 세력 관계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는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저희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그 세 사람의 그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및 중도 무당층이 누구를 많이 미는지 또 일반 국민들은 누구를 많이 미는지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보면 여론조사 결과는 6월 27일과 29일 사이에 벌어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 보면 김민석 의원이 36.3%. 이제 김민석 의원입니다. 총리로 관뒀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29.5%. 역시 대표로 관뒀죠. 송영길 의원이 14.2%. 이렇게 나와서
그쪽 그 민주당 쪽 안 내부에서는 김민석이 좀 높은 걸로 나오는데 반면에 그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곳에서는 정청래 의원은 약간 높더라고요. 23%, 김민석은 27%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조원 CNI 조사인데요. 자, 요 상황이 이런 상태인데 이 부분이 어떤 세력 변화가 있겠는지 예상이 되시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압박하는 이런 모양이 확실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대의원들의 생각은 그 현직 대통령 그리고 지지율이 꽤 높은 현직 대통령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정청래 전 대표를 찍는다? 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결과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그렇죠. 전직 대통령을 말하자면 소환까지 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렇죠. 그 일을 어떻게 당원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 전 대표의 선택은 막 기권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40일 이상 남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수 있죠. 방법이고 뭐 선거운동을 아주 뭐 얌전하게 하는 방법도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과거 생각나십니까? 지난해죠. 2024년이죠. 한 2년 전에 그 당시에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요. 그 지방선거, 그러니까 총선,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두고 나서 끝까지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시키려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지, 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나오겠다고 해서 결국 나왔어요. 2024년 8월에 한동훈 대표가 정식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청래 대표가 그 2년 전에 국민의힘과 같은 사태를 재현하겠는지. 이게 참 관심인데. 예. 근데 이분을 통해서 드러난 게 민주당 안에서 이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 사이에 그 앙금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예. 그 원인은 아마 2021년 당내 경선 때 그 이낙연 이재명 대결 때의 그 양상이 이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약 상당한 그 출신 성분의 차이도 있고 출신 성분이요. 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쪽은 좌파 성향이 강하고 한쪽은 실용 지향적이고 한 그런 점도 있는데 현재로는 밥그릇 싸움인 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현재. 예. 노선 싸움이라는 정책 가지고 싸우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 이게 밥그릇 싸움은 이게 사실상 풀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정책 싸움은 그건 뭐 이론 투쟁을 해서 승패가 나지만은 그 비슷한 예가 2007년 그때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세력이 치열하게 그 대단했죠. 대결을 최종 하고 당 그 대의원 수 차이가 400표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또 2016년 공천 파동을 통해서 4월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내려앉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두 대통령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밥그릇 싸움 예. 때문에. 저는 그 밥그릇 싸움이 너무나 원초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철학에 또는 지역에 따라서 했다면은 이런 결과는 안 만. 그래서 이번에 전개되는 거 한동훈 의원은 이 싸움의 본질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 앞으로 계속 이번에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어떤 그런 갈등 구조를 남기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밥그릇 싸움 말씀하셨고 아까 그 출신 성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유시민 대통령이란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씨의 공격이에요. 본인은 뭐 작가라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정치인이죠. 예, 그분 얘기가 본인은 자신은 1호 지지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아예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정면으로
뭐라 그럽니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선전포고 내용은 저번에 김어준 방송에 유시민 씨가 나와 가지고 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 요지가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재건축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지분 소유자 바로 나다. 왜 내 동의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이 말의 배경엔 나는 출신 성분이 아주 그 성골이다. 너는 그 비천한 출신 아니냐? 네가 운동을 했냐? 넌 노무현 세력이기를 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대에 섰던 그 비주류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도와줘서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김어준, 유시민 이 이제 내전에 뭐 갈 때까지 간 내전 싸움인데 이거를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만남으로 봉합이 되겠는가?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남아있죠. 그런데 그 유시민 씨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말도 잘하고. 그리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아까 본인을 작가라고 부르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작가 일에 충실하고 또 그 부분에 상당히 그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작가적 용어 아주 샤프하고 또 비유가 그럴듯하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 파장은 너무 세게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면은. 그러니까 정축이냐 재건축이냐 그것도 아주 절묘한 표현이에요. 정축이라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받은 말하자면 4천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네. 싹쓸어 버리고 왜 재건축하느냐 이런 일종의 정통성 이야기예요. 정통성 싸움입니다 이거. 근데 유시민이 정통성 맞아요? 예. 그저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정통성으로 치면 김대중부터 시작되는 건데 김대중 예. 당신이 뭔데 그 안에 정통인 것처럼 물론 정청래 대표를 향한 말이긴 한데 의원을 말한 건데 유시민, 김어준 다 포함해서 그런 걸 암시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저는 정통성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백낙청 선생 같은 분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말을 너무 심하게 뱉어놨다.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또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요 세 사람은 집합 개념. 네. 집합 개념이 그 소위 털레유입니다. 털레유. 그러니까 집합 개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싸움은 좀 이상한 편이지만은 그런 대결 구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 유시민 씨는 2019년 사건에 대해서 자기 설명을 하면서 2021년에 크게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검찰이 자기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검찰이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내용이 저 2021년 1월 22일자 대검찰 사과문인데 저 내용에 나타난 자기의 그 잘못과 반성 그 사과의 논리를 요번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김어준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공감이 가는 자기의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평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부끄럽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했는데 저 자료에 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원문은 굉장히 길어요. 그 원문의 맨 마지막이 이겁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2021년 1월에 했는데 지금 뭐 그 사이에도 물론 여러 번 했지만 특히 이번에는 저걸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평론의 영역에서는 서로 출발은 다르지만 우리 조 대표님은 기자 그리고 유시민 씨는 출발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작가입니까? 예. 어떻게 그 유시민 씨의 그 생활 혹은 삶의 궤적 거기서 나온 저 논리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분이 책을 많이 써요. 네. 상당히 부지런하고 아주 거기 지식이 많아요. 그건 조 대표님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지식이 부지런하게. 많은데 예. 아까 저도 그 리얼타임에서 그 글을 읽고 야, 사과를 이렇게
진실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저 2020년 저 저 글을 사과문. 보면서 사과문 치고는 오히려 조금 심할 정도로 심한 사과를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뭐 근데 그러놓고선 또 지금 하잖아요. 근데 뭐 별개라고 생각하겠죠. 저건 저거고 이제 글 쓰는 사람이 항상 글 쓰는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또 최상급의 용어를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수가 있긴 있습니다. 대표님도 상당히 그 명사, 스스로 만드는 말, 이게 굉장히 강한 편이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대표님은 저런 식의 사과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붓을 꺾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 차이점 때문에 제가 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의 온 국민의 관심을 지금 계속 사로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최태원 회장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호남 대구상인데 그저께인가요? 월요일에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이재용 최태원 두 삼성 SK 회장을 불렀다고 해야 됩니까? 모셔가지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보고대라는 걸 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교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반도체 팹, 로봇 AI,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 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요지는 광주 전라남도, 광주 전남에 800조 원을 쏟아붓겠다. 이게 요지예요. 이거를 이제 설득해냈는지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한테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통령 그 두 분 회장한테 했던 그 인사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폴더 인사라고 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저러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만 저거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두 회장도 들었을 거고 또 보는 사람도 저는 사실 섬뜩한 느낌이 좀 듣긴 했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건 역사적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80년의 건국 역사에서 그동안에 항상 천시받고 눌려 있었던 두 직종이 역사 그리고 문명 건설의 주역으로 등장한 거예요. 첫째가 군인입니다. 네. 두 번째가 기업인이거든요. 산업공상에서 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업공상에서 제일 아랫계층이네요. 또 군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선조. 근데 무신이니까. 이분들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뒷받침 하에서 세계적 기업을 만들고 세계적 강군을 만든 거예요. 요새 군대가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경의를 표한 거니까 우리 역사의 위대한 역전의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선조에는 돈벌이 자체가 천시됐죠. 천시됐고 군인은 그거는 아래 사람들이 가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앞으로 실현되느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 어쨌든 한국의 근대화가 산업공상이라는 이 계급 제도를 뒤엎어버린 거거든요. 네. 진정한 계급혁명을 했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북한에서는 계급혁명이 실패했고 예.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이 노선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바람에 계급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계급이 없어지고 성공했네요. 예, 계급혁명의 성공의 현장입니다. 자, 성공의 현장인데 여기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해석이시고 현실적인 해석을 보면 한동훈 의원은 저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자기식으로 합니다.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의 전대용 총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목으로 썼죠.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에 총알로 쓰면 안 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 산업인데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집중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 의원의 이런 시각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면도 있겠는데 또 그보다는 이번에 발표한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나고 약 7군데의 투자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광주 부분은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머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개 지역은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광주에 대해서만은 이재용 회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입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닌데 언론이 여기에 금액이 엄청나니까 이걸 앞세우는 바람에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거의 확정입니다. 네. 나머지 지역은 확정이에요. 확정인데 이 부분만은 그러니까 용수 인력 확보, 전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부분도 문제가 있고 용수도 문제가 있고 인력도 문제가 있다. 이재용 회장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면은 후보지로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네. 왜 이걸 확정적인 걸로 지금 몰아가느냐 이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가서 잘못하면은요. 이 잘못하면은 광주 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실현이 안 될 경우에. 그런데 다른 지역은 확정적이니까 자 이거 상당히 앞으로 저는 뒷감당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까지도 나오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가장 불확실한 부분, 호남이죠. 그러니까. 호남을 또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확정된 얘기는 얘기 안 하고 호남이 확정된 것으로 얘기해요. 사실 대통령 입에서 그리고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걸 임기 내에 다 완공시키겠다까지 얘기하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저께 말이죠. 그 호남에 내려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재용 최태원 회장에게 약속을 미리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거죠. 경향신문 기사인데 오늘 아침자 기사입니까? 이 대통령 삼성 SK에서 서남권 용인 동시 추진을 약속을 미리 받았다. 이거 대표님께서는 이제 확정되지 않은 거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시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다시 보여주시죠. 대통령이 저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워딩을 또 볼까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마지막 줄이 제가 더 관심을 끄는데 그거 보실까요?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을 했다.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는 누가 확정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충돌 문제가 여전히 남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걸 따지면 또 아까 한동훈 의원의 해석대로 이것도 이번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서 그 표가 많은 호남 당원들, 당원들을 위한 어떤 호소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싹 되거든요. 해석은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참 위험천만하고. 그럼 나라가 좀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이 삼성 SK의 자발적인 주체적인 결정의 결과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투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이재용 회장의 아주 신중한 표현. 맞습니다.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전력, 용수, 인력
인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네. 그 나머지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뭐 광주에 대한 어떤 뭐 역사적 빚을 갚는다 뭐 그런 표현.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야, 했는데 그건- 민주주의를 지켜준 것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역사적 국민적 보상을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합의해 줬죠? 아니 그걸 왜 또 광주에 대해서만 하죠?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다 따질 것 같으면 부산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대구 사람 부마 사태를 일으켜서 18년 박정희 체제를 이렇게 내려앉히고 새로운 시대를 연 부산 사람, 마산 사람 뭐 이거 다 포함되는데 또 독립운동가 많이 배출한 충청도 사람 아하.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지나친 광주 사랑이에요. 지나친 광주 사람. 지나친 광주 사랑이 결국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럼 질시와 질투가 일어나죠.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게요.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때문에 경상도가 고립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상도 대 비경상도였다가 그렇습니다. 내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 지나친 광주 사랑 때문에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가면은 총선 대선 날리는 거죠. 아, 그렇게 됩니까? 예. 총선 대선. 호남 광주 사랑이 광주 어려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그 지나친 광주 사랑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예.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그죠?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최소한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역풍이 분 거죠.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대한 서울 스타벅스가 600군데나 있는 매점이 600군데가 있는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이 서울에 사는 젊은 층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생활 침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한 예컨대 몇만 표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그러면은 그거 덕분에 오세훈 시장이 역전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규모 면에서 몇천 배, 몇만 배나 큰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만들면은 이거는 그냥 정권이 가는 겁니다, 이거. 하긴 한 집안에서도 특정 자식을 편애하면 오히려 그 자식이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직 뭐 이 문제 갖고도 참 주고받을 말씀이 주실 말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 관계로 이 정도로 매듭을 짓고요. 아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호남 투자 구상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기대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 기업에 대한 권력의 위험한 개입 아닌가라는 걱정을 준 것도 사실이죠. 대통령 스스로 유도나 유인은 있었지만 억압이나 강요는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아슬아슬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정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켰으면 합니다. 시장 이기는 권력이 없다. 이런 역사의 규칙 잘 새겼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조갑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